안녕하세요. 연불리의 비밀노트 토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금주에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 증시 흐름 점검해 보겠습니다. 네, 이번 주는 정말 한국 증시가 역사를 썼습니다. 오. 3,700까지 이제 넘겨가지고 정말 파죽지세 상승세고, 사실 우리 쉬는 기간에 미국이 좀 좋았는데 네. 이제 우리나라가 뒤늦게 그걸 좀 반영하면서 이번 주에 굉장히 이제 급등을 했죠. 특히 삼성전자가 어닝 서프라이즈 나오면서 그 최고점 이제 96,000원대도. 그러니까 오만전자라는 말이 네. 되게 오래전 같은 맞습니다. 느낌이 들어요. 네, 거기서 거의 2배 올랐죠, 그러니까요. 사실. 예.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나 LG엔솔 같은 원전 배터리주들까지 이제 같이 급등하면서 상당히 분위기가 좋았고, 밤에 이제 미국은 좀 부진했던 게 엔비디아가 좀 부진해요. 요즘에 네. 좀 부진하고, 밤에 이제 경쟁사죠. AMD는 급등하면서 서로 좀 차별화되는 모습이 좀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한미 무역협상 타결이 좀 임박했다는 소식이 좀 들리고 있고, 또 통화 스와프도 가능하지 않겠냐 이런 뉴스들이 나오면서 시장 분위기에 좀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다만 이제 그 미국의 그 지방은행이죠. 지방은행주들이 갑자기 이제 목요일 들어와가지고 폭락하는 모습이 좀 나와서 신용 리스크가 좀 이제 번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감이 좀 커지고 있다 보니까 금값은 오히려 이럴 때 또 부각되거든요. 그렇죠. 위기가 올 때. 그래서 금값은 지금 온스당 4,300달러 넘어가지고 급등세를 계속 이어가고 있어서 금은 뭐 어느 시점에서나 좀 좋을 수 있는 그런 자산으로 선호받으면서 금이 계속 올라가는 것도 하나의 좀 특징적인 이번 주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 미국하고 중국 사이는 계속 안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히토류 관련해 갖고 수출 통제하고 거기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100% 추가 관세 또 네. 하겠다. 에이펙 얼마 안 남았는데 전망이 어떻게 될까요? 이게 뭐 증시에 그렇게 크게 뭐 민감하게 작용은 안 해요. 첫날만 좀 흔들렸는데 그 후로는 큰 영향 안 주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전략을 다 알고 있다 보니까 처음에 세게 때리고 또 약간 도망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이번에도 그랬죠. 100% 추가 관세 부과하겠다고 하고 그 다음에 또 중국 도와주겠다. 내가 맞아요. 도와주겠다. 이건 예. 도와주려고 예, 하는 맞아요, 거야. 맞아요. 이렇게 예, 말했죠. 약간 이제 유화적으로 바뀌었고. 근데 이제 만나느냐 마느냐 가지고 말들도 많았는데 결론적으로 좀 이제 나오는 얘기 종합해보면 일단 만나는 거는 같아요. 에이펙 정상회담에 둘 다 온다고는 했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강하게 나간 이유는 네. 만났을 때 뭐라고 할 말이 좀 맞아요. 있게 하기 위해서 네.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11월 사실 10일까지가 유예 기간이에요. 미중 이제 무역 지금 이제 합의가 안 됐기 때문에 유예 기간이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그때 앞두고 좀 힘겨루게 하는 거죠. 그래서 옛날과 좀 다른 점은 뭐냐면 중국이 먼저 때려요. 보통 미국이 먼저 때리는데 이제 중국이 이번에 수출 통제한다고 했고 미국이 반격을 했고 또 중국이 뭐 이번에 어쨌든 뭐 배터리까지도 수출 통제하겠다 좀 확산을 하는데 이제 미국은 불만인 거죠. 그런 것들이. 그렇지만 결론은 지금 나기 어렵고 AP 정상회담이 끝나야 됩니다. 사실 끝나봐야 결론은 좀 낼 수 있을 것 같고 그 전까지는 불확실성은 좀 어쩔 수 없지만 그러나 시장이 이것 때문에 뭐 증시의 상승이 좀 이제 붕괴되고 또 경기에 충격이 가해지고 그럴 걸로 좀 보지는 않고요. 결국 양국 간의 약점들은 다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둘이 뭐 강대강 해봐야 둘 다 손해거든요. 그래서 어느 시점에서 좀 일부 타협은 가능하지 않겠냐라고 보고 있는데 다만 이제 일주일밖에 안 남은 그 에이펙 정상회담에서 결과물은 좀 나와봐야 되니까 그때까지는 일단 좀 불확실성은 조금 이어질 수는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파월 의장 발언도 좀 주목을 받았는데요. 약간 증시에 긍정적인 발언을 했는데 뭐 긴축도 완화하겠다. 그리고 추가 금리 인하 얘기도 있었고요. 네, 그러니까 명확하게 뭐 금리 인하 얘기는 안 했는데 다만 이제 본인이 뭐라고 했냐면 그 임금 상승률이 급격히 둔화되고 있다. 임금 상승률 둔화는 서비스 물가가 꺾인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사실 이거거든요. 그래서 물가를 걱정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고용의 하방 리스크가 높아졌다. 이 두 개의 단어가 딱 나오면서 시장이 일단 좀 긍정적으로 반응을 했어요. 그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네, 금리 인하 하겠구나 추가로 이렇게 좀 보고 있었고 사실 이제 본인은 내리기도 안 내리기도 좀 애매하다고 좀 언급은 했지만 결국 얘기는 이제 요 데이터를 이제 증거를 좀 들면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금리 인하는 추가로 좀 가능할 것 같다 이렇게 시장은 평가를 하고 있고 근데 이거보다 더 중요했던 게 양적 완화 아마 아실 거예요. 그 2020년 코로나 터졌을 때 연준이 이제 무제한 돈을 풀어버린 거죠. 그래서 시중에 이제 돈을 풀기 위해서 그 채권을 매입한 거죠. 채권을 매입하면서 이제 돈이 나가게 되는 건데, 그럼 연준이 채권을 많이 매입하니까 채권을 엄청 보유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9조 달러까지 늘어났대요. 근데 연준의 이제 정상적인 범위를 넘어선 거예요. 너무 많이 보유한 거죠. 그래서 22년에 그
중반부터 너무 이제 자산도 많고 그때는 또 양적 완화할 이유가 없잖아요. 이제 물가 너무 튀니까 긴축을 해야 되다 보니까 그러면서 자산을 팔았거든요. 그게 아마 6조 달러까지 이제 좀 줄어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연준위원장이 뭐라고 했냐면 이제 어느 정도 적정한 수준까지 온 것 같다. 몇 달 안에 이거 아마 중단할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러니까 양적 완화의 반대가 양적 긴축인데 양적 긴축은 어쨌든 돈을 조이는 거죠. 네. 그래서 증시는 안 좋지만 이게 이제 얼마 안 남은 것 같다. 그러면 양적 긴축이 이제 거의 끝난다는 거는 이건 또 증시엔 좋은 거잖아요. 예, 긴축으로 이제 중단한다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거를 굳이 안 해도 되는 얘기를 해버렸어요. 본인이 몇 달 안에 끝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리고 제가 추가 금리 인하를 얘기하는 듯한 이제 발언을 좀 했잖아요. 네. 이 두 가지를 종합해 보면 연준 의장도 일단 이제 속마음은 결국엔 좀 완화 쪽으로 방향을 좀 잡아가고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 이제 미국 증시가 좀 흔들렸거든요. 그 관세 이 이슈 때문에 좀 흔들린 거를 약간 방어해준 그런 역할을 했다. 그래서 주식시장에는 큰 그림에서는 연준이 이제 지원 사격을 좀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좀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유동성이 계속 늘어나는 상황이 되네요, 그러면. 네, 그러니까 연준마저도 그동안 좀 고집 부렸잖아요. 막 네. 금리 인하도 잘 안 하고 양적 긴축도 계속했는데 이제 연준도 이제는 결국 금리 인하 쪽에 지금 이제 방향을 잡고 있기 때문에 이게 사실 좀 걱정되는 건 이러면 이제 버블 생기거든요, 나중에. 그러니까 약간 이제 포모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네. 저희가 그런 느낌이 금값도 오르고 부동산도 오르고 맞아요. 주식도 오르고 다 뭔가를 사놔야 되는 네. 게 아닌가. 나 돈만 갖고 있다가는 내 가치가 하락되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가 좀 들긴 해요. 네. 미국의 AMD 몸값 얘기가 나오는데 오픈 AI가 얼마 전에 투자한다고 했는데 이번에 오라클도 대규모 칩 매매 계약했거든요.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좀 배가 아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엔비디아는 좀 그렇죠. 아니 오픈 AI에 자기가 돈 줬는데 갑자기 또 AMD랑 계약을 하고 또 오라클이란 기업은 갑자기 또 AMD랑 또 계약을 맺는다. 이거 경쟁자가 AMD가 만만한 기업은 아니잖아요. 근데 이 회사 갑자기 이제 서로 파트너 맺겠다고 급부상하니까 불편할 수밖에 없죠. 근데 이런 일은 언젠가 올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영원히 엔비디아 독주는 어렵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지금 이제 나오다 보니까 최근에 주가 그래서 좀 부진했고 AMD 이제 급등하는 그런 양상이 나왔는데 엔비디아는 좀 부정적으로 작용하겠지만 이 구조는 삼성한테 되게 좀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엔비디아 이 밸류 체인에 삼성은 못 들어갔었잖아요. 그렇죠. 최근에 하나 이제 예, 더 들어갔고. 맞아요. 근데 그것도 비중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동안 여기는 TSMC랑 하이닉스가 이제 네. 이 구성한 그 어떤 밸류 체인인데 여기에 이제 삼성은 못 들어갔단 말이에요. 근데 AMD가 급부상하면 삼성한테 되게 유리합니다. 물론 TSMC가 AMD 칩도 만들어줘요. 근데 거기 들어가는 HBM은 삼성이 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삼성 입장에서는 되게 유리해지는 거죠. 오히려 엔비디아한테 계속 퇴짜 맞을 때 AMD가 잡아줬었잖아요. 맞아요. 예. 근데 이제 그때 물량이 사실 AMD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영향을 못 줬는데 이제 지금 오픈 AI, 오라클 규모는 만만치가 않거든요. 굉장히 커요. 그리고 이제 내년에 나오는 칩이죠. MI450X라고 하는데 이 칩에 이제 HBM4도 들어갈 거고 거기에 아마 삼성이 주도적인 역할을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 계약에서 되게 좀 독특했던 게 그거예요. AMD랑 그 이제 오픈 AI가 맺은 계약이 되게 좀 비상식적이라고 좀 하더라고요. 이상한 계약을 예, 맺었어요. 저도 좀 놀란 게 칩 계약은 할 수 있는데 AMD랑 이제 오픈 AI가 운명 공동체가 되는 듯한. 그러니까 AMD 입장에서는 거의 헐값의 주식을 주는 거예요. 예, 워런트라고 하는데 신주 인수권인데 미래의 특정 조건을 달성하면 오픈 AI가 이걸 행사할 수 있는데 지금 오픈 AI가 이번에 받을 수 있는 단가가 0.02달러밖에 안 된대요. 근데 이걸 행사할 수 있는 조건이 뭐냐면 AMD 주가가 600달러 가야 돼요. 그럼 그냥 공짜로 주는 거예요. 사실 600달러 가면 그러니까 AMD가 파격적으로 오픈 AI한테 지분을 줘버린 거예요. 근데 만약에 진짜 600달러 가면 엄청난 이익을 내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그만큼 오픈 AI에 공급을 하고 싶었던 거네요. 예. 근데 이제 이걸 받아들인 거잖아요, 샘 알트만이. 뭐 샘 알트만 입장에서도 나쁜 게 아니니까. AMD 칩도 성능은 굉장히 좋고 좋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제 둘이 이제 과실을 함께 따먹는 거죠, 사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AMD의 이런 어떤 승부를 오픈 AI가 받아줬고 이걸 굉장히 힘들어할 회사는 사실은 이제 지금 엔비디아죠. 약간 좀. 근데 그 흐름을 보면 오픈 AI가 지금 대장이구나라는 느낌이 드네요. 맞아요. 엔비디아도 돈 맞아요. 빌려줘서 우리 집 사주세요. 맞습니다. AMD도 지분까지 주면서 우리 거 사주세요라고 할 네. 정도면 오픈 AI가 앞으로 대세겠구나라는 왜냐하면 생각이 이제 들어요. 오픈 AI가 전 세계 그 챗GPT가 8억 명이 쓰거든요. 근데 여기서 끝은 아니거든요. 계속 늘어날 거고 아마 전 세계 대부분 사람들이 쓰겠죠. 인터넷 쓰는 것처럼.
그러다 보니까 오픈 AI에 어쨌든 이제 연결고리를 갖는 게 되게 중요하고 젠슨왕도 어쨌든 이번에 어떻게 보면 오픈 AI에 투자한 거랑 똑같은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오픈 AI의 앞으로 이제 운명에 따라서 이제 반도체 기업들의 주가도 굉장히 이제 좌지우지될 가능성이 높아진 것 같습니다. 약간 AI 버블 단계는 그런 논란은 넘어가는 듯 보이는 것 같아요. 네. ASMR하고 TSMC도 실적 발표했는데 뭐 역시 기대 이상의 결과가 나왔죠. 네, 맞습니다. 그 ASML이 이번에 실적을 냈는데 뭐 특징적인 부분 실적도 좋았지만 메모리 비중이 많이 올라갔어요. 그동안은 그 파운드리나 비메모리 비중이 높았는데 메모리 비중이 31%포인트나 증가해가지고 이번에 그러니까 결국 이건 뭐냐면 지금 우리나라 반도체 주가들이 좋은 이유가 여기서도 명확히 드러나죠. 우리는 디램 쪽이니까 그게 나왔고 그리고 어쨌든 고객사의 AI 투자가 이 비메모리뿐만 아니라 디램 모두에서 커지고 있다고 언급을 했고 TSMC CEO는 뭐라고 했냐면 이번 실적 발표에서 AI 수요가 실제로 매우 강한데 3개월 전에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강하다. 근데 그때 연평균 성장률이 40% 중반대였는데 지금 그거보다 더 올라갈 것 같다. 그리고 뭐라고 했냐면 영어로 인세인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인세인은 미쳤다는 표현이잖아요. 엄청나다는 그러니까, 얘기네요. 엄청나다. 현재 숫자들이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해도 놀라울 정도로 지금. 그러니까 이 숫자도 숫자인데 CEO들의 발언을 보면 CEO들도 이 정도까지 좋을지 예측을 못했던 것 말들 같아요. 너무 잘해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 아 지금 삼성 하이닉스 오르는 게 뭐 이유가 다 있구나 이걸 좀 느낄 수 있는 실적 발표였던 것 같습니다. 최근에 그 젠슨 왕하고 제프 베이조스 그리고 팔란티어의 CTO인 샴상카 그분들 발언도 꽤 주목을 받고 있던데요. 맞습니다. 젠슨왕이 최근에 한 팟캐스트 나가서 했던 얘기가 어쨌든 예전에 AI는 그냥 덧셈 뺄셈처럼 암기만 했던 건데 지금은 아니다. 지금 외우는 걸 넘어서 이제 스스로 추론하기 시작을 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AI 활용 범위가 좀 높아지고 있고 그리고 오픈 AI를 굉장히 치켜 세웠습니다. 앞으로 멀티조 달러 수천조 원의 회사가 될 것 같다. 이렇게 좀 언급을 했고 그래서 아쉬워하더라고요. 오픈 AI 진작 투자를 했어야 되는데 그걸 되게 좀 안타까워하는 발언을 좀 했고요. 어쨌든 AI는 자동화를 넘어서 인류의 지능을 확장하는 도구가 될 거고 아니 1억 원짜리 직원에게 1천만 원짜리 AI 붙여서 2, 3억짜리 생산성을 만들 수 있다면 누가 마다하겠냐 AI를. 그래서 새로운 성장 기회가 계속 나올 거라고 했고 제프 베이조스도 어떤 얘기를 해줬냐면 2000년 그 인터넷 버블의 중심 기업 중에 하나잖아요. 아마존이. 네. 당시에 아마존 주가가 폭락했거든요. 113달러에서 지금 상상이 6달러까지 떨어진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다 망한다고 생각했겠죠. 근데 매우 심각했는데 본인이 매일 숫자를 봤는데 아니 숫자는 계속 좋아지더라고요. 실적은? 예, 실적은. 그러니까 이제 주가 빠지니까 사람들은 걱정하지만 아니다. 나는 사업의 숫자를 들여다봤는데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느꼈던 게 시장의 평가와 실제 사업의 평가는 그 당시에 단기적으로 괴리가 엄청 발생할 수도 있대요. 시장이 공포에 잡히니까 그러니까 주가는 그냥 결과물이다. 그거지 결국 주가에 너무 집중하는 건 잘못된 방향이다. 이렇게 좀 언급을 했고 또 한 가지가 AI를 얘기했던 게 뭐냐면 AI 너무 특이한 것 같다. 이렇게 모든 산업에 다 적용되는 수평적 기반 기술은 거의 없었다. 약간 인터넷 같은 느낌이 맞아요. 들어요. 예. 전 산업이 다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조업체, 호텔, 소비자 예산 모든 업종에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런 일들이 지금 믿기 어렵겠지만 일어나고 있다. 이걸 언급을 했고 팔란티어 이제 CTO죠. 샴샹카는 팔란티어는 그냥 방위산업 회사가 아니다. 민간 산업 전체를 디지털로 재구성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 굉장히 좀 의미 있는 얘기를 했던 게 뭐냐면 AI가 단순히 코드를 쓰는 기술이 아니라 미국 노동자에게 초능력을 부여하는 도구가 되고 있대요. 지금 AI가 한 명의 근로자가 아까 젠슨왕은 2~3배 얘기를 했는데 네. 여기는 50배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본질이다. 네바다의 파나소닉 배터리 공장을 보면 카지노 직원 거기 네바다에 이제 라스베가스가 있잖아요. 카지노 직원을 만약에 여기로 이제 데려와서 숙련 노동 이제 만든다면 이 과정이 3년이 걸렸대요. 그 전에는 AI를 이용하니까 3개월 만에 이걸 끝내버렸대요. 엄청난 이제 혁신이라는 거죠. 그리고 간호사들은 AI 덕분에 데이터 정리에 쓰던 시간을 환자 곁에서 보내게 됐고 잠수함 부품 제조업체는 서류 관리 시간을 줄여서 그 오롯이 이제 생산에 집중할 수 있게 만들어줬다. 이 얘기는 AI가 인간을 대체하는 게 아니라 인간을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그걸 사실 좀 얘기를 했어요. 저도 되게 편해졌어요. 이사님이랑 방송 준비할 때도 예전에는 모든 기사를 다 검색을 해서 맞아요. 확인해보고 했는데 이제
주제를 잡고 AI한테 맡기면 기사 검색된 맞아요. 것들에 대한 요약들이 쫙쫙 나오니까 네. 참 편하거든요. 예, 이 CEO들의 얘기를 종합해 보면 AI가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될 수밖에 없고 우리 인류의 침투되는 속도는 점점 빨라질 거고 최근에 반도체나 이런 AI 뭐 전력기기나 이런 것들이 가는 이유도 그냥 허황된 게 아니라는 거죠. 이제 분명한 사실로 지금 드러났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CEO들의 얘기를 좀 받아들이면서 계속 좀 투자하는데 좀 아이디어를 찾아내야 될 것 같습니다. JP모건이 향후 10년간 안보 목적으로 미국 기업이 2,140조를 투자한다고 발표했는데 어디에 투자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미국 안보에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기업에 자금 지원하고 지분 인수하겠다. 얼마 전에 인텔 지분 인수했잖아요, 미국이. 예, 또 MP 머티리얼즈 같은 네네. 히토류. 이거를 이제 민간 기업도 하겠다는 그러니까 거예요. 광물 쪽, 뭐 공급망 이쪽에 맞아요, 위기를 느낀 공급망에.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중국 때문에 그래요. 중국이 히토류 공급하는 거 보고 이제 다이먼 회장도 좀 짜증이 났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미국은 제조업을 좀 하고 싶은데 그 중국 광물이 없어가지고 이게 휘청거리는 게 이제 자존심도 상하는 거죠. 안 되겠다, 우리도 나서자. 그래서 물론 이제 트럼프랑 교감도 있었겠죠, 당연히. 그래서 4대 주요 투자 분야의 10년간 2,140조인데 뭐 진짜 이게 천문학적인 숫자죠. 방위 및 항공우주, 두 번째가 AI 및 양자 컴퓨팅,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공급망 및 배터리 등 에너지 기술, 네 번째가 공급망 및 이제 첨단 제조 분야인데 이 네 개를 나눴고 밑에 하위 27개 하위 부분으로 구성을 해가지고 뭐 조선, 원전, 뭐 나노 소재, 보안, 통신까지 굉장히 광범위하게 투자를 하겠다는 건데 이게 다 핵심 산업들이죠. 그쵸. 핵심 산업의 약점은 뭐냐면 미국이 못 만드는 거, 뭐 물론 못 만드는 것도 있죠. 배는 못 만들지만 만드는 것도 있는데 문제는 만들려면 공급망이 있어야 되는데 그 공급망을 대부분 중국에 의존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대체해 줄 수 있는 기업에 JP모건이 투자해 주겠다. 기업들 돈 없으면 우리가 지분 투자해가지고 적극 지원할 테니까 미국 중심으로 좀 나가보자. 그래서 이 JP모건의 제이미 다이먼 회장이 뭐라고 했냐면 미국이 국가안보에 필수적인 중요한 광물과 제품 등의 공급망을 신뢰할 수 없는 기업들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다. 이게 신뢰할 수 없다는 건 중국이죠. 예, 이게 너무 고통스럽게 분명해졌다. 너희는 신뢰를 잃었어. 예,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직접 하겠다. 근데 이 미국이 다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이제 우리나라한테도 기회가 엄청 많을 것 같아요. 미국만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래서 미국이 못하는 파트너로 한국이 들어갈 것 같고 그 자금줄을 미국 정부가 하면서 JP모건까지 같이 가는 그림이기 때문에 여기에 속해 있는데 미국이 못할. 그러니까 가장 눈에 들어오는 건 조선이죠. 배는 못하거든요. 배는 미국이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여기 조선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본다면 예, 한국 업체들한테도 기회가 굉장히 많을 수 있는 굉장히 의미심장한 그런 이제 발표가 있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한미 간에 잘 우호적으로 하면 좋은데 이 통상 부분에서 지금 대미 투자 때문에 곤란을 겪고 네. 있잖아요. 이번에 근데 무역 타결 임박했다 이런 소식도 들리고 통화 스와프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들리던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물론 아직은 이제 결과물이 안 나왔고 뭐 저희가 이제 방송 나가는 주말에도 뭐 타결될 수도 있고요. 뭐 그건 또 늘어질 수도 있는데 어쨌든 얼마 안 남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스콧베센트 재무장관 CNBC랑 인터뷰에서 갑자기 한국과 얼마 안 남은 것 같다. 이 발언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무역 협상 타결 기대감이 좀 커졌고 근데 제일 문제가 통화 수합 하냐면 안 하잖아요. 우리는 통화 수합을 해야 되고 미국은 왜냐하면 연준이 해야 되는데 연준은 아무나 안 해주거든요. 쉽게 못 해줍니다, 사실은. 그렇다고 뭐 트럼프가 연준한테 압박을 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번에 나왔던 게 뭐냐면 아르헨티나 방식. 그러니까 그 어떤 방식이에요? 아르헨티나 방식은 미국 재무부가 해주는 거예요. 아 연준이 연준이 안 하고 하는 거. 예. 그래서 그 재무부에 이번에 돈이 있나요? 재무부도 돈이 있죠, 당연히. 아. 예. 그 재무부 이제 자원으로 이번에 그래서 아르헨티나에 실제로 이 돈을 200억 달러를 지금 이 통화 수합을 해주기로 체결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 재무부가 돈은 있겠지만 그 통화 수합을 할 정도의 예비비가 있었나 보네요. 그런 예, 게. 뭐 어떻게든 구하겠죠 또. 예. 근데 이제 우리나라하고도 지금 왜냐하면 이제 연준이 쉽진 않다 보니까 야 그렇게 너네가 원하면 일단 좀 왜냐하면 미국도 모를 리 없거든요. 3,500억 달러 선불로 지급하면 돈이 다 날라갑니다 사실상. 그래서 우리는 큰 충격인데 이거를 그 미국도 당연히 통화 수합부를 해주는 게 더 유리하거든요. 그래서 그 베센트 재무장관이 인터뷰에서 뭐라 그러냐면 내가 만약에 연준 의장이었으면 해줬을 거다 얘기를 했어요. 근데 본인이 연준 의장은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재무장관이잖아요. 그래서 약간 이제 아르헨티나 방식으로 그러면 금액은 크진 않을 수 있어요. 금액은 그러니까요. 제한적이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3,500억 달러를 다는 못하지만 일부라도 한 몇백억 달러 정도라도 재무부가 보증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럼 리스크가 줄어들고 서로 어느 정도의 규모의 합의는 가능하고 그리고 이게 된다면 환율이 좀 안정화되겠죠. 미국에서 이제 그럴 수 어쨌든 있겠네. 예, 달러를 빌려올 수가 있거든요. 안정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좀 의미 있는 내용인데 아직은 근데 이거는 결정된 건 아니고요. 이런 보도들은 좀 있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부분이 잘만 해결이 된다면 환율도 안정화되고 대미 협상에 이제 물꼬가 완전히 틀 수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우리로서는 좀 중요한 그런 좀 이벤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좀 속상한 건 3,500억 달러에 대한 대미 투자를 자꾸 선불이라는 말을 자꾸 하고 네, 맞아요. 일본은 그중에 한 2%도 안 되는 금액만 진짜 투자하고 나머지는 보증이나 이런 네. 건데 거기에 대한 변화는 쉽지 않겠죠. 근데 트럼프 대통령도 뉴스 보면 뭐 이렇게 지금 트럼프가 직접 언급한 건 아닌데 언론 보도하면 뭐 선불 조건 철회했다는 뭐 보도도 들리긴 해요. 근데 명확하진 않아요 아직은. 근데 아마 저는 선불 고집은 아마 포기할 거로 봅니다. 그거는 불가능해요 사실은. 그렇죠. 못 받아들여요. 그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아시잖아요. 트럼프 일단 불가능한 걸 먼저 내밉니다. 원래 스타일 자체가. 그리고 이제 협상을 하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은 좀 철회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1세기의 외교란 무엇인가를 새롭게 조명하는 네. 것 같아요. 아, 이럴 수도 있구나, 동맹국한테. 뭐 이런 생각 듭니다. 아, 그리고 참, 오늘 아침 뉴스인가 보니까 그 미국 지역은행이 부실하다, 이런 뉴스가 나오던데요. 뭐 부실 대출? 이런 문제 때문에. 네, 이게 맞습니다. 혹시 금융위기 또 떠올리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어떤 상황인가요? 그때는 이제 실리콘밸리 뱅크가 어쨌든 이제 당시에 미국 채권을 많이 갖고 있었는데 1%대 샀던 채권 금리가 너무 튀어가지고 4%까지 가니까 근데 갑자기 이제 미국의 그때 당시에 이제 주요 그 실리콘밸리 뱅크의 주요 이제 고객들 스타트업들이 돈이 필요했는지 이제 자금 인출을 시작을 한 거죠 그때 당시에. 근데 이제 자금 인출하려고 봤더니 미국 국채에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돈들이. 손실이 엄청나게 크죠. 지금 팔아버리면. 그게 이제 소문이 퍼지면서 서로 뱅크런 뱅크런한 해가지고 거죠. 그냥 망해버렸어요, 사실은. 되게 무서운 거죠. 근데 이번엔 그런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그렇게 뭐, 오히려 지금 또 금리는 오히려 떨어지고 있고 하기 때문에 다만 이제 특정 일부 지역은행들이 대출을 좀 해준 부분에 좀 일부 문제가 좀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이제 이 부분이 뭐 미국 전체로까지 확산될 가능성은 높지는 않습니다. 다만 좀 조심은 해야 될 게 어쨌든 이제 미국의 특히 최근에 자동차 대출 관련된 기업 한두 개가 파산했거든요. 예, 미국은 자동차 시장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좀 빌미가 돼서 어쨌든 뭐 JP 모건이나 웰스파고나 이런 큰 회사가 이것 때문에 막 휘청이고 그럴 가능성은 좀 거의 없지만 지역은행들은 휘청일 수 있거든요. 조그만 이 부실해도. 그렇기 때문에 지역은행으로 좀 약간 부실이 좀 전이될 수 있겠지만 이게 실리콘밸리 뱅크 같은 그런 금리 급등 사태는 아니기 때문에 뭐 그렇게까지 파급 효과는 크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주의하실 건 이것 때문에 이게 빌미가 돼서 한 번에 또 미국 증시 지금 굉장히 올랐잖아요. 그리고 미국도 요새 경고가 뭐가 나오냐면 뭐 엔비디아를 누가 걱정하겠어요. 그게 아니고 아직 매출이 안 나오는데 AI 편승해서 올라간 기업 되게 많아요. 월스트리트 월스트리트저널에서 맞아요. 나온 기사를 봤는데 몇 네. 개를 찝었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네. 실적이 하나도 없는데 주가만 주가가 막 네. 엄청나게 올라가 있는 기업들이 맞아요.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기업은 빌미가 될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이 좀 뭔가 불안정감을 좀 가중시키니까 그래서 변동성이 좀 커질 수 있기 때문에 너무 과도하게 올라갔던 기업들은 좀 경계감을 가질 좀 그런 조건들은 좀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당분간 요 뉴스가 좀 시장에 약간 불편할 수 있다. 오히려 미중 관세 그 부분보다 이 부분이 불편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단기적인 변동성에 주의하시되 혹시 근데 그런 것 때문에 만약에 미국 증시가 좀 흔들린다면 또 기회가 되겠죠. 때가 기회일 수도 있고. 그리고 왜 위기로 안 가냐면 연준이 카드가 있잖아요. 이제 본격적으로 금리 인하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카드가 많기 때문에 위기 가능성은 높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번 주 외국인 기관 개인들 매수 종목하고 상승한 업종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번 주 외국인들이 많이 매수한 주식 10개 종목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기관들이 이번 주 많이 담은 10개 종목을 알아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개인들이 이번 주 가장 많이 산 주식 10개 종목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주 상승한 10개 업종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상승한 업종 가운데 앞으로 또 좋은 흐름이 이어질 수 있는 주목할 분야가 어딜까요? 일단 이제 주간 상승률 기준으로 좋았던 게 오랜만에 정말 이제 눈에 안 띄었던 업종들이 보여요. 2차 전지, 2차 전지. 자동차, ESS, 그 다음에 정유 업체들, 석유화학 이쪽인데 이게 되게 정유는 왜 좋은 거죠? 정유에 이제 SK 이노베이션도 들어가 있고, 근데 여기 S-오일도 주가가 좋아요. 최근에 정제 마진이 올라가가지고, 그리고 또 석유화학 업종까지 이들이 다 못 올랐던 좀 섹터들이에요. 그쵸. 대표적으로. 그러니까 반도체가 좀 눈에 좀 이번 주엔 좀 많이 들어오진 않았지만, 그래도 어쨌든 지금 이번에 약간 소외받았던 이런 섹터들이 일단 올라왔는데, 이들이 어쨌든 지금 일시적으로 오르는 게 아니라 다 이유들은 각자 좀 있거든요. 특히 ESS랑 요즘에 뭐 또 아까 자동차 같은 경우는 한미 무역 협상 그거 기대감이 타결되면. 그래서 이게 연속성은 좀 있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린 2차 전지, 자동차, ESS, 정유, 석유화학은 일단 가격 매력도 충분하기 때문에 다음 주까지도 한번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에 보고서 어떤 걸 선정하셨나요? 그 하나증권의 김놓고 김영규 연구원님이 이제 제목이 메모리 천조국이다.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하이닉스랑 삼성전자 양사 시총 합쳐서 이제 그 한마디로 시총 1천조 돌파할 것 같다. 이런 내용인데 사실 거의 돌파 가능성이 높죠. 예, 왜냐하면 지금 메모리 업황 자체가 이게 그냥 일시적인 상황이 아니거든요. 굉장히 좋고 내용은 이제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견조한 수요가 1년 이상 가시성을 확보하고 있다. AI 서버만이 좋은 게 아니라 일반 서버까지 지금 좋아지고 있다. 근데 이 상황에서 디램 공급은 제한된다. 디램 공급이 늘어나는 거는 27년은 지나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년까지는 공급이 급격히 적은데 수요는 계속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가격이 계속 오르겠죠. 그리고 빅테크들 계속 투자하고 있고 얼마 전에 샘 알트만 와서 월 90만 장 디램 사가고 싶다. 그 얘기도 했었고 수요 가시성은 되게 높고 거기에 소캄2라고 해서 이제 하나의 기판이죠. 모듈인데 이 시장도 굉장히 커질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나오는 그 엔비디아 그 베라루빈 이제 CPU의 메모리 역할을 그러니까 GPU에는 HBM이 붙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AI 그 가속기에 엔비디아에 CPU 하나 들어가고 두 개가 그 GPU가 붙거든요. 근데 이 GPU 주변에는 HBM, CPU 밑에는 그냥 일반 디램이 들어가는데 거기에 소캄2라는 이제 메모리 모듈이 들어간대요. 근데 이 규모가 이게 HBM 규모 정도 된대요. 이게 적지가 않다고 합니다. 이 시장 자체가. 그러니까 여기서 또 새로운 메모리가 하나 또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수요는 파괴적인데 문제는 공급이 잘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이클 되게 오래 간다. 그래서 메모리 천조국 얘기를 해주셨고 아마 양사합산 시총 1천조. 아니 어떤 분은 게시판에 제가 이제 보니까 삼성전자 시총 1천조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럼 좋죠. 많이 좋은데. 갖고 계시나 보구나. 근데 단독으로 시총 1천조는 제가 아직은 모르겠고 합산 시총은 충분히 가능하죠. 그렇겠죠. 지금 하이닉스가 거의 지금 시총이 300조고 삼성전자만 해도 이제 거의 600조 되거니까 뭐 얼마 남지는 않았어요. 충분히 저는 이제 가능하다고 보는데 어쨌든 지금 양사 합산에서 시총 1조는 전대미문의 현상이 지금 발생하는 거잖아요. 반도체만으로 시총 1조면 그래서 충분히 좀 가능한 그런 시나리오들이 나오니까 내년까지의 흐름을 좀 반도체로 좀 긴 호흡으로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천조국, 시총 천조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토요일 방송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연불내 비밀노트 일요일 순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삼성전자 얘기를 많이 했는데 3분기 영업이익이 12조 원. 놀라운 실적인데 증권가는 앞으로 어떻게 평가하고 있나요? 목표 주가 막 12만 원, 뭐 13만 원 얘기도 나오기 시작을 하고요. 그 삼성이 HBM4 시장에 만약에 진입을 한다면 내년 영업이익이 60조 원까지 돌파할 수도 있대요. 그러면 14만 원도 갈 수도 있대요.